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기념일도 많고요. 행사도 많은 달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이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6일은 성년의 날,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 뭐 이렇게 떠오르네요. 그 밖에도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때입니다. 기념일이나 행사가 많은 만큼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더 늘어날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그동안 좀 많지 않았었죠. 아직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정도 듬뿍듬뿍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KBS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OST 중에서 나비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빠.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국에서는 보통 5월을 가정의 달, 그래서 가족과 관계되는 날들이 참 많거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5월에도 굉장히 중요한 긴 휴가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노동절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세계 노동인의 날. 네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5일 정도 휴식을 합니다. 네.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앞뒤에 그 토일을 하니까 한 5일에서 7일을 쉬게 그렇겠네요. 돼서 요 시기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네, 집에 큰 잔치를 이 시간에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5월에는 청년의 날이 있습니다. 5월 4일. 그게 1919년도 5월 4일에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서 어떤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 네네, 그래서 5월은 이제 사람들이 그냥 5월 1일 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5월 21일이 네, 한국에선 부부의 날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마 부부의 날을, 네, 중국에서는 뭐 38 부녀절이 있고, 네, 그다음 또 근래 와서 뭐 어버이날, 근데 어떻게 보면 서양의 어머니 날, 아버니, 네, 날을 이렇게 뭐 축제하는 상업에서 하는 상영하는 걸 보긴 했는데, 부부의 날은 저희 부모님도 부부의 날 지낸 거 못 봐가지고, 네,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21일이냐 하면, 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21일을 네, 부부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부부가 표현 못했던 당신을 뭐 사랑해, 뭐 우리 서로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부부가 둘이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꽃다발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그 좀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르지? 그런데 중국은 지금 5월 21일이 중국어로 그냥 5월 20일인데 520 해서 我爱你, 나는 너를 네네네, 사랑한다 이런 네, 걸로. 사실 이거는 명절은 아닌데, 네, 그날 되면 연인들이 서로 이제 뭐 홍보를 주거나 선물을, 네, 주거나 어떤 사랑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20과 5월 21일 날에 뭐 부부든 연인이든 서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날이다. 네, 그거는 근래 와서 제가 볼 때 어떤 상업적인 이제 그 목적으로 알려졌는데, 네, 사람들이 굉장히 뭐 잘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날이 사랑의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지역에서도 그동안 왜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좀 기념일이 되거나 하면 다 모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작년에 뭐
올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다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봐선 좀 기다려봐야 돼서 내년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그 약이 네. 모든 사람한테 보편화돼 감기약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면 아마 코로나 종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념일이 되면은 중국에서도 아마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 모여서 뭐 맛있는 음식 먹고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 많이 갖죠. 네, 중국은 또 한국보다 살짝 삶을 여유롭게 사람들이 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열심히 바쁘게 물론 일선 도시는 하지만 네. 연변 같은 경우에는 삼선 도시에 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흥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일 있어도 열심히 먹고 놀고 안 좋은 일 있어도 훌훌 털어내야지 하면서 또 한잔 하시고 해서 항상 그 날을 어떤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가지 없는 날도 의미 있는 날로 만들 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5월 20 같은 날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전시분들이 가능하다면 나와서 축제를 벌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 위기를 저희가 겪으면서 어찌 생각하면 가족의 소중함, 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참 새삼 많이 느끼고 지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를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하루하루씩 지나가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딱 하면서 제 많은 일들이 잠깐 멈출 때가 있고 집안에서 처리할 때가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안에 제가 잘 보지 않았던 물건들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래서 삶이 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코로나가 가져다 불편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덕분에 많이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중에 하나가 그 SNS를 통해서 서로에게 뭐 잘 지내니, 너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주고받은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전에는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면서 사실 1, 2년 안 만나도 궁금하면서도 서로 연락을 안 했다면 코로나 기간에는 왠지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 못 만난 사람도 한 번씩 만나고 싶고 한 번 더 그렇죠.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고 사람이 왠지 좀 따뜻해진 느낌이 들고 여유로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바로 그하고 비슷한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의 강효삼 씨가 사랑할 줄 안다면 이런 글을 보내오셨는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글을 배워서 쓸 줄 알면서 6살 나는 손자가 나에게 써서 보여준 첫 글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란 구절이다. 듣자니 이 글은 어린이 학교에서도 아니고 부모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컴퓨터 게임을 놀면서 이 어린 것이 어떻게 우리 글 자몸 결합을 이치를 터득했는지 우리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할아버지에게서 낸 것이 놀랍고 기특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특한 것은 이 어린 것이 사랑이란 말의 뜻을 어찌 알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명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라고 쓴 것이 아닐까? 듣자니 글을 쓸 줄 알면서 처음으로 쓴 글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란다. 엄마 아빠가 그 글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작은 사랑은 큰 사랑을 낳아 자식을 더욱 사랑하면서 온 가정이 사랑한다는 자식이 이 한마디로 더욱더 사랑의 분위기에 화끈했을 것이다. 손자가 쓴 이 글이 또한 나에게도 큰 충격을 준 것은 나이 어릴 때와의 대비 때문이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까? 나의 부모님도 어김없이 나를 사랑했으련만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했지만 나는 내 손자가 나에게 쓰던 글을 알면서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란 글을 써드린 적이 없다. 행위적으로는 사랑하면서도 사랑이 하란 말을 못하고 커서 미안하다. 글을 알면서 내 손자처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글을 써 드렸더라면 그네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 세상은 사랑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이가 큰다는 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점차 그 실천을 되는 첫 순서는 사랑이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이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고 자란다면 이제 내 손자는 알 것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크는 것이 되니 첫 시작이 아름답다. 가뜩이나 귀여운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손자로 하여 손자의 사랑으로 더욱 끔찍해진다. 사랑할 줄 아는 애들은 사랑스러워라.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 아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지니고 큰다면 너도 틀림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리. 네, 흥룡강성 상지시 강효삼 선생님이 보내오신 사랑할 줄 안다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 진짜 6살 된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써서 보내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러니까요. 특별히 또 할아버지 연세분들은 네. 사랑 표현을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네. 표현을 하지만 대부분은 제 기억에 저는 할아버지를 친하로 위할아버지 본 적은 없는데 네. 할머니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가끔 그렇죠. 사람인지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6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이 못하는 말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네요. 네, 요즘에 그래서 그 고국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시면은 그 손자가 보내온 그 조그만 카드나 뭐 예쁜 글 이런 거 막 서로 보여주고. 맞아요. 그거 자랑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쁨을 누리시는데. 아, 이 6살 손자가 배운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글을 보면서 아, 예전에는 나는 참 못했었는데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손자를 보니까 이제는 사랑도 표현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저희들 유럽 영화를 볼 때 정말 그분들은 쉽게 이렇게 포옹도 하고 얼굴에 달고 살잖아요. 네, 사랑한다는 말을 감사한다는 말 네. 가족에게는 정말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거를 마음속으로 너무 깊게 묻어놓다 보니까 어릴 때 애한테 잠깐 사랑한다 하지만 약간 크니까 중학생 정도 되니까 사랑한다 말을 하면 약간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왜 이럴까 생각해 봤더니 네. 제가 점점 덜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얘기하면 무슨 나한테 오늘 요구하는 게 있는가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한글을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자음 모음을 합쳐서 사랑해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스스로 깨우치는 경우는 참 드문데 네. 뭐 학교에서 우리말 가르치는 그 기회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있나요? 중국의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몇 년 전에 유치원에서는 글을 가르치지 말라.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된다. 이런 네네. 게 나와가지고 우리 조카가 유치원 다니는 거 보니까 맨날 체육 운동하는 것을 놀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아예 글을 못 가르치게 되어 있고 네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글 가르치는 그 시기가 있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유치원 때 그냥 놀게 해라 하면은 부모님들 좀 미리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은 네. 말을 안 듣고 뭐 사교육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놀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네. 그 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꼬맹이가 다크서클이 엄청 깊게 내려와서 너무 저는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를 28개월 때 한국 왔을 때 네. 그 블로그에서 어머님들이 글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애한테 뭔가 사교육을 막 시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멈췄는데. 네. 사실 유치원 정도 되는 나이에는 마음껏 뛰어놀면서 실생활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거는 너무너무 전인데 네. 문제는 뛰어노는 아이들이 없으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 적당한 선이 어디인가는 부모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마음껏 그 좋은 날씨에 뛰어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혜은이가 불러줍니다. 파란 나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소원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우수한 우리 글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보내왔는데요.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말을 참 예쁘게 사랑하고 있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민족 역사에 관한 서적에 매료돼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족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친근감을 가지고 손에서 책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역사 지식을 습득하면서 저는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자부심이 솟구치고 있답니다. 저는 줄곧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족말로 대화를 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보다 넓은 안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모라고 할 수 있는 조선말을 선호할 것이며 우리 민족 언어에 대한 사랑을 담은 참다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에 방송국에 글을 써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우선 오늘 우리 민족의 참모습을 좀 더 많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우리 민족이 당면한 문제들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렵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도 장차 커서 그 어디에서 살든지를 막론하고 또 우리말과 우리 글을 배워서 우리 문화의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기를 바랍니다. 언어에는 그 민족의 얼과 혼이 깃들어 있고 그 민족의 역사가 숨배어 있다고 합니다. 연변에 조선 언어 문자의 날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저는 참 기뻤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기에 앞으로 한어를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말과 우리 글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는데 심심히 우리말과 우리 글을 잘 배움으로써 우리 스스로 민족의 언어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글짓기 콩쿨 100일장에 참여하면서 뜻깊은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모임에서 저는 동생들한테 우리말과 우리 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예절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한 사랑이 그냥 글 한마디 한마디에 다 들어있네요. 네. 네.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10대들이 우리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자체가 네. 너무 기쁘네요. 그렇죠. 네, 한때는 호세들이 거의 우리말을 잊어버린다. 특별히 중국에서는 네. 중국어를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포럼도 얘기 나누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생각 밖으로 또 현명한 부모님들 계시고 또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네. 생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연변에 조선 언어 문자의 날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이거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에서 처음으로 조선민족이 조선 어문 문자의 날을 이거를 인민대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게 1988년도에 일단 조례를 이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계속 노력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연변 지역에 많은 그 조선 민족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면서 조선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또 다시 조선 어문 문자의 날이라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법정에 이제 올리고 2014년도에 통과돼서 네. 2014년도부터 9월 2일 날이 네. 조선 어문 문자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9년 차. 네. 그래서 매년마다 9월 2일 날 되면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장문이든지 네. 조선말로 뭐 백일장, 네, 백일장, 네. 뭐 웅변, 그리고 성인들은 뭐 시를 창작하고 노래를 가사를 창작하고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하고 또 그 날을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네. 포스터를 제작해서 그 지역에 다 붙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 언어 문자의 날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가 왜 이렇게 네, 가슴이 맞습니다. 뜨거워지고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 소수민족은 인구가 상당히 적고 또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국에 살다 보면 중국어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그 해에 그쯤에 되면 굉장히 중요성을 또다시 생각하고 또 후손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네. 특히 또 우리 김소원 학생이 이렇게 방송국에 글을 써 보내는 것으로 우리말과 글사랑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행복우체 통해 글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뭐 연세가 있으시건 또 초등학교 학생, 소학교 학생이건 전부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글들 볼 때마다 조선민족의 언어가 계속 살아있고 어떻게 보면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10대들 글 볼 때마다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글들을 잘 써요? 그러니까 다 읽고 나면 왠지 아이들이 쓴 글이 아니라 제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동되고 네. 이렇게 나부터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그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아마 중국이나 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말과 글이 잘 보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들부터 또 바른 말을 잘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민이 불러주는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서 꽃이 떨어지면 슬퍼져.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 의료 관광 행사가 열렸다면서요? 2022 한 카자흐 의료 관광 세미나가 지난 19일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국내 의료기관들과 또 환자 유치 의료 관광 에이전시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개최한 이 행사는요, 현지의 의료인들과 또 환자 송출 에이전시 등을 대상으로
B2B 미팅, 그리고 우리 국내 의료기관들,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설명회, 또 한국의 치료 사례 발표 및 간담회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주 알마티 종영사관의 박래천 종영사는요,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가자 국민들의 한국 보건의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면서 양국 보건의료기관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고 또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제관광 박람회와 연계해서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또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힌 최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알마티 지사장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한 카자흐 간의 보건의료 협력이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재활성화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팬데믹 전인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별 한국 입국 환자 수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카자흐스탄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어서 5위입니다. 네. 5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환자 1인당 한국에서 쓰는 그 비용은 카자흐스탄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왜 그러냐면은 뭐 암 수술이나 이런 어떤 좀 큰 병들, 병에 걸린 환자들이 유럽이나 이런 또 터키보다는 한국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이제 이 경향이 카자흐 환자들에게 아주 뚜렷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카자흐스탄의 세계 언어대학교 한국학센터가 개원 10주년 맞으면서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고요. 2012년도에 한국학센터를 개설해서 다양한 연구와 또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 중앙아시아 한국학을 선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세계언어대학은 그 센터 개원 1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요,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이웃 나라인 뭐 키르기스, 우즈벡,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이렇게 5개국 5개 나라 9개 도시 14개 대학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교수 또 이 관계자 등 90여 명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네. 16일에 열린 그 시상식에서는 이번 행사의 이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20개 팀의 논문이 발표된 제6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 학술대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5개 팀이 이제 선정되어 시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1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 역시 그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해서 심사위원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차지한 무카셰바 아루잔 양에게는요, 학생에게는 카자흐 세계언어대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네. 이 상금과 함께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후원해서 그 한국어 연수를 무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오프라인으로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여기 알마티에 주재하는 우리 한국지상사협의회 후원으로 기념품이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의 모든 그 사진과 동영상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나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주 한인협회 운영위가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이번 운영위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가 됐나요? 최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주 한인협회 운영위 회의가 소집되었는데요. 운영위 위원 29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효력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 4분기 사업 보고가 있었는데요. 회의는 어진화 고문이 진행하였고 사업 보고는 주한인협회 박순욱 회장이 하였습니다. 그는 우선 지방을 대표하는 신임 한인회장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우글고르스 한인회 새 회장으로 유경숙 씨, 4월 초에는 스미르닉 한인회장으로 박안젤라가 선출되었다고 협회장이 전했습니다. 1, 4분기 사업 보고를 하면서 박 회장은 첫 3개월 동안 지방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식품을 전달하고 새해 선물과 함께 음력 달력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음력설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지만 대신 세계 여성 날을 앞두고 1세분 50여 명을 초대하여 순조롭게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인협회에서 그 밖에 또 어떤 행사를 개최했나요? 주한인협회 측에서 2022년 영주교국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시민들과의 회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인협회는 다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피난민을 위해 인도적으로 물품을 모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박 회장은 이날 일본 적십자사가 지원하는 의료 상담실 사업 관련 보고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한인협회 운영위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영위원 29명 중에 22명이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 새 회장으로 유경숙 씨, 그리고 스미르히 한인회장으로 박안젤라 씨가 선출이 됐다고 발표가 됐고요. 지방 어르신들에게 의약품과 또 필요한 식품을 전달을 하고 새해 선물과 함께 음력 달력도 전달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그리고 한인협회에서는 또 2022년 영주 귀국 사업에 관한 설명회도 가졌고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사할린 한인협회 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엄마. 다 큰 게 징그럽게 왜 이래? 내가 징그러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렇지. 왜? 또 뭐 사달라고?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린이날 선물 뭐 사줄 거예요? 어린이날 선물? 올해부터는 안 사줄 건데. 저도 어린인데 어린이날 선물을 왜 안 사주시는 건데요? 며칠 전에 심부름 시켰더니 이젠 애 아니라며. 엄마가 하도 날 애 취급하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른으로 대접해줄게.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있지? 어린이날 선물 안 주면 이 선생님한테 이를 거예요. 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 바뀌었어? 아니요. 그럼 이 선생님은 누군데? 어린이날 만든 분이요. 그 선생님. 네. 그 선생님한테 이를 거면 일러봐. 나도 이를 거 많으니까. 뭔데요? 숙제도 안 하지. 맨날 게임만 하지. 밥 먹고 양치도 잘 안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만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정말이지? 네.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어린이날 선물 꼭 주세요. 너 하는 거 봐서. 어린이날 선물을 안 주겠다고 했더니 이분한테 이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이분은 어린이날을 만든 분입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이분은 어린이 운동단체인 색동회를 만들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했고요. 최초의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 5월 1일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고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5월 1일이었던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변경된 것은 1928년인데요. 노동절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마다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6년에 5월 5일로 바뀐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올해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분은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시고요. 아동문학의 선구자인데요. 호가 소파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방정환, 2번 안정환, 3번 방실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하긴 어린이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어린이날을 만든 이분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린이가 올바르게 자라야 한다. 나의 독립운동은 어린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평생을 어린이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어린이 운동의 창시자이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으면서 어린이 운동과 아동 문학 개척에 큰 업적을 남긴 이분을 기리는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어린이날에 대한 추억으로 행복우체통 가득히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조선극장, 지금의 그 고려극장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처음에 고려극장에 와서 한진 작가가 작품을 올렸던 의붓 어머니에 대한 얘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그때 그 고려극장에 한진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그 스승인 정상진 평론가라고 하셨는데 그 극장장인 조정구 씨에게 소개를 했는데 선뜻 받아들여졌다면서요? 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쪽에 소련의 그 극장의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물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쪽의 이 극장장은 문학 그 작품을 쓰는 이런 작가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네.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 극장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 극장이 강제주 돼가지고 초기에 이렇게 극장장을 맡았던 분들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이 극장이 활동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네. 1946년에 이 조정구라는 당시에 28살밖에 안 되는 30살도 안 된 이 젊은 극장장이 들어갔는데 네. 이 조정구 극장장이 들어간 뒤로 이 극장은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이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극장장은 행정적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고 또 수완도 좋고 네. 또 이분은 무엇보다도 극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사실 물불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발전을 위한 일을 이루어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86년까지 40년간 극장장으로 일했는데 네. 그분이 있는 사이에는 고려극장의 위상이 민족극장을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예. 이분은 46년에 취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극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적극적으로 놔둬서 거기에 인재들을 또 영입을 해가지고 네. 극장의 인재풀도 늘리고 또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1968년에는 극장의 격을
이렇게 주립해서 국립극장으로 승격을 시키고 또 그 해에 극장에 이렇게 단원들이 예전에는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배우가 연극 배우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었는데 네. 이분이 아니다. 전문 배우, 전문 가무를 분리해야 된다 해서 아예 이제 연극 배우들은 연극만 하고 네. 이렇게 극단 가무단은 이제 연주하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예. 음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분할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또 이분이 있을 때 수도 알마티 순회 공연도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네. 또 1958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카자흐 데카다 그러니까 카자흐 민속 열흘 축제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렸는데 그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극장들이 초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카자흐 민속 축제였기 때문에 카자흐인들이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고려인들의 이 고려극장 가무단의 이 부채춤을 본 이 모스크바의 그 관계자들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네. 나중에 갈라 공연으로 카자흐스탄 민속 그 관련자를 다 이렇게 제외시키고 고려극장의 이 무대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런 영광까지 안을 정도로 네. 조성구 극장장이 했던 역할은 대단히 크고 전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영자로서는 거의 최고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첫 번째 희곡 의붓 어머니가 반응이 좋아서 한진 작가가 고려극장에 이제 제대로 희곡 작가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의붓 어머니가 첫 작품이면서 네. 본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일 정도로 서정성과 이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 한진 작가가 레닌기치의 그 단편 소설들을 여러 편 발표하면서 단련이 됐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진 작가는 당시 소련의 이 최고의 그 대학에서 당시에 그 영화대학이라는 것은 뭐 세계에서도 그 당시 거기만 있었던 건데 거기서 더구나 시나리오학과를 다니면서 문학 이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나리오나 이런 작품들의 동향 이런 것들에 모두 그 정통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는데 더구나 이건 극장에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죠. 네. 그 전에 희곡 작품들은 아마추어적이고 우리의 옛날 고전들을 각색한 것이거나 또 러시아 작품들을 또 일부 번역했거나 했는데 네. 그야말로 어떤 획기적인 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진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서 새로운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기 때문에 극장에서도 아끼고 탐을 내고 네. 바로 극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한진 작가는 65년 2월 17일에 레닌기치 기자직을 그만두고 네. 당일로 조선극장에 더구나 이 문예부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네. 뒤로 사망한 시점같이 평생을 이 극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럼 소설은 이제 그 후에는 거의 안 쓰고 희곡에만 전념했겠네요. 극장에 들어간 뒤로도 소설 작품은 2편이 발표는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발표된 시점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마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써놓은 것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들어간 뒤로는 편소설은 그야말로 그 후로 한 20년 이상 이제 오로지 희곡 작품 쓰고 또 다른 희곡 작품 번역하고 이 일만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분이 소설 작품을 쓴 것은 20년도 더 지난 1989년부터인데 이때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고려인 이 역사에서 획기적인 그 점을 찍는 그런 작품을 나중에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네. 20여 년은 이제 계속 희곡 작품만 쓰게 됩니다. 네네. 그 한진 작가의 두 번째 희곡 작품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용병의 운명이라는 그 희곡 작품을 67년에 이제 썼는데 네. 이 희곡 작품은 일단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이념적인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당시 그 소련의 모든 작가들은 의무적으로 소련 체제를 찬양하는 그 이념적인 작품을 써야 됐습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고민을 했지만은 방법이 없으니까 순수한 문해작품, 서정적인 작품을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이념적인 작품을 서너 편을 써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진 작가도 고용병의 운명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건 이제 이념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남 전쟁을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과 그 월맹 베트콩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해서 우리가 군인을 파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된 우리 한국 군인들. 그래서 소비에트 시각으로는 이건 고용병이다. 미국의 고용병이다. 그래서 이제 파병했던 그러니까 그쪽 소련식 그 표기로 하면은 남조선 국방군 이게 이데올로기적인데 그래도 이들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어떤 전쟁의 본질, 전쟁의 비참한 실상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 극장에서 이제 두 번째 공연을 했던 한진 작가의 희곡 고용병의 운명 내용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